퀴 라이브 시간입니다. 흰남노가 왔는데요. 진짜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네요. 예, 제주도에서 막 소가 물에 빠져가지고 소 구출 작전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 소가 물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 탈 없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니까 맛있는 소고기가 돼가지고 네, 저희 식탁에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한 12분 정도 와 계시는데 오늘 부동산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라이브 1시간 동안 원래 하는데 얘기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좀 짧게 끝내려고 네,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크 팩토리님, 호야님, 강필님, 한번만님, 네, 저 앞에 그리고 저 갤러리들이 계시는데요. 진짜 창피하다. 정말 정말 창피하네요. 네, 민망하네요. 네. 왜 좀. 네, 참나. 아이고 이런 날도 있네요. 네. 저 화면 전환해 주시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 창피하다. 저 돌려보는 거. 자,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식 시장 보면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게 뭐 돈 관련된 얘기니까 뭐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파월이라고 있죠. 이 아저씨 무섭게 생긴 아저씨잖아요. 이 아저씨 생긴 것도 딱 무섭게 저기 뭐 악마같이 생겼는데 제롬 파월이라는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신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예요. 한국은행 총재인데 이 정부에서 이 독립된 기관이라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달러를 발행하거나 뭐 달러를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런 거를 다 혼자서 이제 이 위원들이랑 결정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권력자 파워로 봤을 때 10등 정도라고 본답니다. 보통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힘이 센 사람이고 권력이 그만큼 막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재밌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몰랐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게 대단한 분이신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조금 찍어내거나 앞으로 안 찍어낼 것 같아. 달러를 이제 덜 찍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덜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올려가지고 연준에서 달러를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미국 물가도 뭐 1년에 막 8몇 %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뉴스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금리 인상 아직 안 죽었다, 뭐 더 할 거다, 막 이런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쪽으로 자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돈을 갖다가 쓸어 넣기 시작하면서 증권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다 이제 씨가 말랐다. 그래서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8분짜리 파웰, 이 제롬 파웰의 연설 끝나자마자 7천조 원이라는 돈이 이 주식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세계 10번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하고 비견될 만한 그 정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8분짜리 연설 한번 하니까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났다. 이런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리액션 봇들도 저런 사람들 리액션 봇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우선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 시장도 불안불안해지고 오늘도 이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후속 뉴스 없이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막 빼가는 지금 현상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서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뉴스를 우선은 좀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이 연준 인사들하고 또 연설이 또 예고가 돼 있대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이제 9월 8일이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추석 이제 세미틀 앞두고 있는 건데 8일 날 또 한 번 얘기한대요.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겠다. 그래서 유동성을 완전히 틀어 잠근 다음에 돈을 회수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게 막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방지를 하는 대책을 또 내놓겠다 이런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찰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주식 시장에 지금 깊숙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순자산 유출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자금을 회수하거나 안전자산에 자금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기준금리 빅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뭐 충격을 엄청나게 때려주면서 이제 올렸잖아요. 두 번을. 세 번째 빅스텝이 또 자이언트 스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있는데 이번 주 이제 8일 날이 되면은 또 시장이 한 번 더 와장창 또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도 좀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도 이제 같이 금리 인상하고 속도 조절하고 막 이런 얘기를 갑노를박을 하면서 이제 발표가 예고가 돼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이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비하는 게 이제 돈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물건값이 비싸진 거잖아요. 물건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을 불태워 버려 가지고 줄여 버리면 물건 양이랑 돈의 양이 적절한 수준으로 교차가 되면서 물가가 떨어진다.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 돈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달러들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이 달러가 풀려 있는 상황에서 물건도 희소해지는 거죠. 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지금 유럽에 천연가스 이제 공급 중단했다라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독일부터 해서 지금 막 한바탕 진통을 겪을 예정인데 이게 자재가 이제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자재가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그 와중에 자재가 더 이제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상황에서 뭐 진짜 경제 대공황이 올 것 같은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오히려 하는 거거든요. 현금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적정 물가를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현금의 가치를 올리고 현금이 귀해지게 만들다 보면은 누가 고통을 받는다? 첫 번째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휘청이게 된다. 그래서 서민 금융 경제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환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 가지고 우리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거나 혹은 뭐 엔화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바꿀 때 그 비율을 갖다가 환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몇 년 만이라고 했죠? 이게 1,370원. 그러니까 1달러에 1,370원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왔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이에요. 자재를 갖다가 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 금액 예산을 보유한 다음에 물건을 100개를 사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물건값이 예전에 1,000원일 줄 알았던 게 1,300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통을 해야 되는 수입업자 같은 경우들은 우리 예산을 넘어선 이제 환율이 책정이 돼버리면 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질 정도로 지금 충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수출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게 제공을 해가지고 싸게 팔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받아온 돈의 가치가 1,370원이 넘어갔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이게 1,370원 그러면 1달러를 우리가 돈으로 바꿀 때 가치잖아요. 원으로 바꿀 때 1,370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돈이 1달러에 대비해 가지고 되게 싸진 거잖아요. 되게 저렴해진 거지. 이게 저렴.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우리 돈 1,300 만약에 1,400원의 환율이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1달러라는 것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1,37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개의 물건이 1,400원까지 이제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은 수입하는 업체오는 수출하는 업체도 이거에 대응해가지고 막 경기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가게 살림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어떤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만큼 전 세계라고 볼게요. 여기 물건이 100개가 있었고 돈도 100개가 있었어요. 그 돈은 이제 종이 쪼가리니까 요거를 주고 이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당 1의 어떤 가치가 있었다고 봤었는데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이다 뭐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하고 복지라는 것도 막 보편적 복지를 막 얘기하면서 돈을 막 무상으로 쥐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 돈이 150개가 된 거예요. 물건은 100개가 그대로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건이 100개도 안 나오고 80개밖에 운영이 안 돼. 그러면 1대1이었던 가치가 거의 2대1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2대1로 변해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갖다가 가치를 양을 줄이고자 얘기를 하는데 이 양 줄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달러고 이 달러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이랑 바꿔야 되는데 우리 원은 지금 줄어들질 않고 달러만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폭등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제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외환 보유액이 22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밑에 보시면은 총 외환 보유액이 무려 4,364억 3천만 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비상시에 우리도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양을 줄인다며. 그럼 달러가 비싸질 것 같잖아요. 그 달러가 비싸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야 돼요. 달러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달러를 갖다가 시장통에다가 얘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난 돈이 풀렸으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 1차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무려 4,364억 달러가 있는데 여기서 22억 달러밖에 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신용불량이 돼요. 그래서 신용불량이 되면 내가 언제든지 돈 꿔준 거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줄 달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다? 빚쟁이들이 찾아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뭘 불렀습니까? 예전에 IMF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달러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네가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고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IMF 쪽으로 대부업에다가 달러를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돈이 되게 막 줄어들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를 달러랑 맞추기 일정 부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달러를 갖다가 시장에다 풀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창고에 들어갔을 때 달러 양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빚쟁이들이 몰려온다고. 돈 갚아. 너희 망할 것 같으니까 돈부터 갚아. 그러면 뭐가 온다? IMF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지금 심각한 내용이죠. 심각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앞선 그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달 8일 날 있을 이 제롬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연준에서 하는 발표 내용이 굉장히 우리한테 신경 쓰여야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이제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오늘 주식시장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하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식에 돈을 묻어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감을 하고 다 돈을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도 폭락을 할 거고 그게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선 둘째 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돈이라는 가치가 얼마만큼 지금 멍청해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드렸고 우리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쓸모가 없어지는 초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환전고시 환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날리고 달러가 이게 기축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피해를 볼 건데 뭐 우리만 가지고 유난을 떠는 게 아니냐, 우리만 막 난리를 치고 뭐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게 원화랑 바꿀 수 있는 모든 세계 화폐 가치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 환전 고시 환율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우리나라 돈보다 더 비싸진 돈이 몇 개인지, 더 싸진 돈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올랐죠. 0.7%. 엔화도 0.46% 비싸졌고 원 대비해서 자, 위안화도 0.23, 유로도 0.31. 남아프리카 화폐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랑 뭐 교환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남아공 화폐도 비싸졌어요. 그렇죠? 네팔 돈 쓸 일 없잖아요. 우리가 네팔 돈도 비싸졌어. 노르웨이 화폐도 비싸졌고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비싸졌고 지금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루블화. 러시아 돈만 좀 떨어졌네요. 가치가. 자, 그다음에 마카오. 요새 뭐 홍콩에 도박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 영국, 오만, 요르단, 네, 이스라엘은 조금 떨어졌네요. 환율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폴란드, 필리핀까지 비싸졌고, 자, 헝가리, 동결, 호주, 홍콩까지 전부 다 비싸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뭐라고? 원화가 똥값이 됐다. 이게 그러면 다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봤더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뭐 버티면 금방 회복을 한다 전고점으로. 저는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돈이라는 게 이 많은 나라들 돈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저하게 똥값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돈이잖아요. 가치가 올라가는 돈.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 원을 쥐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원을 왜 쥐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이거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놓으셔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전자산 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당장 뭐 구워 먹거나 쌈 싸 먹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부동산 안전한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씩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봤을 때 제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환전고시 환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돈은 넘쳐나고 베네수엘라가 괜히 망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막 무대기로 복지 얘기하면서 돈 막 현금 뭐 가정당 100만 원씩 주고 이래서 돈이 넘쳐나고 나니까 내 돈을 바꾸려고 봤더니 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가 아예 없어. 바꾸려고 하는 나라가 쓸모가 없는데 뭘.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줄여야 돼요. 우리도 돈을 줄여야 되고 돈 줄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중지시키든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금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적금으로 유도를 하든가. 야, 돈 지금 막 펑펑 쓰고 그럴 상황 아니니까 다 한국은행으로 갖고 와. 그럼 내가 이자 비싸게 쳐가지고 안전하게 돌려줄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뻔하게 이 파월이 또 올린다고 했잖아요. 금리. 이게 안 올라가면 우리는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금리를 또 올리면 뭐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들어가 있던 자금은 뺑글뺑글 돌던 자금은 다 일정 부분 또 은행 쪽으로 한 20% 10%다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또 한 번 또 혼란스러워질 만한 어떤 충분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전도 떨어지고 그렇죠? 뭐 현대차나 유신이라는 처음 보는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유동자산을 이렇게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야, 금리 인상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 이제 박살 나겠구나 이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려면 좀 쉬어야 되는 집이라는 건 지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얼마 없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고요. 투자로서 건드릴 건데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빚을 내 가지고 누가 부동산을 합니까? 대출도 안 해주는 와중에 다주택자 대출은 끊긴 지가 오래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분간 관망하면서 전세고 월세고 버티면서 한번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 폭락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단계이니까 보시죠 한번.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이제 이렇게 KB에서 좀 시스템을 바꿨나 봐요. 되게 보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거든요. 2022년 8월 달까지 나왔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표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뉴스에서 보는 현실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2년,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12억 8,058만 원으로 최고점을 지난달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이때부터 떨어진다고 난리쳤어. 누가 뭐 2022년 들어와가지고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뉴스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2억 떨어져서 거래됐고 7억 떨어져서 거래됐고 왜 이런 게 뭐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2021년 8월 들어가지고 한 평균적으로 180만 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지금 평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쪽이고 강남 쪽이고 할 거 없이 뭐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조금 하락한 걸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으면 뭐가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지금 거주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거나 약간 꼬꾸라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전세는 동결이 됐지만 월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어떤 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 집을 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을 끌어온 비율과 그다음에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내가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끌어온 비율의 입장을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전세입자가 자산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 더 암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거래조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동결시키거나 떨어뜨린 지금 아파트 가격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다? 지금 아파트고 다세대 뭐 상가 이런 것들, 상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주거 형태에 대한 투자는 갭 투자가 워낙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고 재건축 이슈도 지금 한참 뭐 불이 붙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너무 가격 자체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올해 말까지 아파트 가격은 약간 동결 상태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밑에 있는 이제 주택정책실장이시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재개발 얘기를 먼저 서두르면서 다세대 가격,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의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다세대 평균 가격 표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냥 우리가 다세대라는 그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물이 떨어지나? 여기 비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사무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저 패널 좀 내쫓아 주세요. 저분 좀 내쫓아 주시면 안 됩니까? 네, 만 2년 전부터 제가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만 2년 전에 서울 안쪽에 서울 행정구역 안쪽에 있는
다세대 평균 가격은 3억 113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2년 동안. 근데 이때는 심지어 이 재개발 얘기가 나올 만한 시점도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뭐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주택 공급이 모자라면은 이런 지역에 언젠가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추천을 드렸던 시기가 2020년 뭐 여름 때 한참 그랬었는데 이때도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벌써 뭐 중위 가격 10억 시대가 다 됐었고 평균 가격이 뭐 10억, 11억 막 이런 상황이 됐었다 보니까 그냥 주택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아파트 못 사는 분들이 막 마구잡이로 연립다세대를 막 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3억 2천, 3억 2천 8백, 900, 3억 3천, 3,400, 3억 3,800, 3억 4천 더 가파르게 계속 속도를 붙이면서 다세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장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밍숭맹숭한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세대 가격이라고 별 수 있겠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지금 올해 말까지 남은 어떤 개발 호재 발표라든가 아니면 뭐 모아타운 선정지라든가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진구라든가 이런 작업 이뤄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가격이 조만간에 3억 5천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현금 쥐고 있으면 뭐해? 얼마 전에 왔다 갔던 그 아드님과 같이 오셨던 어머니도 마찬가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현금 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상태로 물가 상승률이 한 달에 막 4%씩 이뤄지고 나면은 내 현금 5천만 원이 2년 정도만 있잖아요. 그럼 2,50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다 써버리면 써버리는 대로 족족 그냥 다 증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게 제일 현명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결국에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는 딱 한정돼 있습니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연료라는 거 떼우면 없어지잖아요. 기름에 투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천연가스 잠궈버리면 뭐 가스값이 폭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원유를 더 풀어 제끼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그냥 이슈거리를 잠재워 버렸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써서 없어지는 가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영원불멸한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영원불멸한 가치 중에 우리 의식주랑 관련된 부동산이라는 걸로 또 한 번 전환기, 그러니까 투자의 전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싼 상품인 아파트라든가 상가 같은 거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파트 레버리지는 아예 그냥 잠궈버렸으니까 그쪽은 계속 동결이 돼 있을 거고 지금 요새 뉴스 보시면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상가 투자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평균에 1제곱미터당 상가 평균 거래 단가가 2,500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소시민이나 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좀 어설프다면 어설프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진짜로 목적성이 있이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현금이 뭐 한 1억 정도, 뭐 2억 정도 어설프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고유 자산 하나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의 어떤 얘기 뉴스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 8월에 이제 8일에 발표할 내용과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자산의 순이동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까지 불이 붙을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예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으시기에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뭐 급조해서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조리 있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자주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요새 좀 열심히 좀 준비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내용이 좀 짧은데 30분짜리 그냥 내용으로 우선 정리를 할까 하고요. 내일 정우 심플리의 부동산 쇼 진행할 거고 저희가 목요일 날은 못 할 것 같아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추석이라서 다들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간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흰남노 지금 내일 저기 새벽 1시에 제주도 해상 지나서 부산으로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모두 저기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네.
저 패널 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패널 좀. 그비 떨어지는 거는 좀 어떻게 해봐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